2000년 넘는 로마 제국의 후예인 우리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 건축학과 마르코 교수의 오만한 한마디였습니다. 콜로세움과 판테온을 자랑하는 그에게 한국은 그저 몇백 년 역사에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로마 제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50대 교수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이탈리아 교수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로마 대학교에서 건축사를 가르치는 50대 교수죠. 매일 아침 테베레 강을 건너 대학으로 향하며 저는 언제나 같은 확신을 품습니다. 이 도시야말로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오늘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그린 콜로세움 단면도를 가리키며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천재적인 공학 기술을 소개했어요. 8만 명을 수용하면서도 15분 만에 입퇴장이 가능한 설계, 아치와 볼트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술, 화산재 콘크리트의 견고함까지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루치아는 항상 제 강의에 집중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루치아와 안토니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학과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루치아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말인가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루치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라면서 건축은 어떨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루치아,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의 건축 유산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콜로세움, 판테온, 성 베드로 대성당. 이보다 더 위대한 건축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안토니오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다른 나라의 건축도 배워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안토니오,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 줄 아나요? 고작 몇백 년이에요. 우리 로마는 20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루치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너무 편견이 심하세요. 한국도 분명 오래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 무엇을 배우러 간다는 건가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후예라는 걸 잊었나요? 복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루치아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직접 가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한국 건축이 별거 아니라면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안토니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죠. 거기서 무엇을 보든 우리 이탈리아 건축의 위대함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포로 로마노의 기둥들이 장엄했습니다. 2000년 전 카이사르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감에 빠져 걸어다니고 있었죠. 도대체 한국에 이런 역사와 위엄이 있을까요? 분명 학생들이 실망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로마가 최고야.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일주일 후 저는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라니 정말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루치아는 들뜬 표정이었고 안토니오는 두꺼운 가이드북을 들고 있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아마 몇 개의 낡은 목조 건물과 기와 지붕 정도겠죠. 우리 로마의 웅장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이 로마의 피우미치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짐 찾기도 순식간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안에 문화전시관까지 있더군요. 교수님, 어떠세요? 루치아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공항은 나쁘지 않군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KTX를 탔을 때였어요. 서울역 지하의 거대한 승강장에서
유선형의 아름다운 열차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레치아로사보다 훨씬 미래적이었거든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음이 거의 없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인데도 흔들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 열차 정말 빠르네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안토니오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이 KTX는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거래요. 좌석도 놀라웠어요. 넓은 시트에 개인 테이블, 전원 콘센트,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요. 이탈리아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서비스들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시성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모든 정차역까지 시간표대로 정확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30분 늦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1분의 오차도 없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루치아가 감탄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2시간 10분 만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나폴리보다 먼 거리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온 거예요. 경주역에서 내리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정말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교통은 좋을지 몰라도 과연 건축은 어떨까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안토니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둘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벌써부터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주역에서 내린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풍경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섞여 있었지만 로마의 압도적인 위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도대체 왜 서울이 아니라 이런 시골까지 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수도도 아닌 지방 소도시에 뭐가 있다고. 루치아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경주는 천년 고도예요. 신라의 수도였다고요. 천년 고도라. 저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로마에 비하면 새파랗겠지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첫 번째 목적지인 황룡사지로 향했을 때 저는 이미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를 보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30대의 단정한 남성이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교수님. 박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서준입니다. 박사라고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전문가였던 거네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황룡사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터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초석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동서 288m, 남북 281m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보다도 더 큰 크기였어요. 저기 보이는 큰 돌이 9층 목탑이 서 있던 자리의 심초석입니다. 박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탑의 높이는 약 80m로 추정되는데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을 겁니다. 80m라니.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기둥이 38m,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둥이 42m인데 그보다 2배나 높은 목탑을 1400년 전에 지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웅장한 규모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탑이잖아요. 나무로 그렇게 높이 쌓다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박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좋은 지적이세요. 하지만 이 목탑은 600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진과 태풍을 견뎌냈죠. 그럼 왜 지금은 없는 거죠? 저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역시 목재의 한계 아닌가요? 그때 박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에 탔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도 서 있을 거예요. 루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너무하세요. 전쟁 때문에 파괴된 건데 왜 자꾸 건축 기술을 탓하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진정한 걸작이라면 그런 시련도 견뎌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콜로세움처럼 말이에요. 안토니오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콜로세움도 화재와 지진으로 여러 번 손상되었잖아요. 그리고 중세에는 거의 폐허가 되었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콜로세움도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첨성대로 이동하면서 저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돌탑을 보는 순간 또다시 놀랐습니다. 9m 높이의 이 건축물이 1400년 전 작품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거든요. 이 첨성대는 362개의 돌로 만들어졌어요. 박서준이 설명했어요. 음력 1년 362일과 일치하죠. 27층 몸체는 선덕여 왕이 27대 왕임을 뜻하고요. 저는 첨성대를 한 바퀴 돌며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하나의 돌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전체적인 비례도 황금 비율에 가까웠거든요.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24절기를 측정했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물었어요. 네, 춘분과 추분에는 빛이 바닥까지 들어오고 하지와 동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정확한 천문학적 계산이 필요한 설계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400년 전에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이 방해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로마 건축의 웅장함과는 차원이 다르죠. 루치아가 폭발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놀라운 걸 보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다니. 주변 관광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토니오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온 거잖아요. 왜 계속 깎아내리기만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깊이 실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평생 믿어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박서준은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관광객들을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일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들이에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건축가로서 놀라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학생들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어제의 불편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아침 식사도 어색했어요. 루치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안토니오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암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서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보실 불국사와 석굴암은 8세기 중엽 김대성이 창건한 곳입니다. 특히 석굴암은 인공석굴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세계 최고라니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도착한 불국사 입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석축이 산 경사면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었거든요. 그 규모와 정교함이 상당했어요. 이 석축을 보세요. 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인공 가공석을 자연석 모양에 맞춰 정교하게 깎아 올렸어요. 이를 그랭이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돌과 돌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거든요. 이런 정밀도는 로마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입니다. 박서준이 답했어요. 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지진의 충격을 분산시키죠. 1000년이 넘게 큰 손상 없이 버틴 이유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진 설계라니요? 8세기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있었다는 건가요? 대웅전 앞마당의 선석가 탑과 다보탑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두 탑은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겁니다. 박서준이 설명했어요. 석가탑은 현재 부처인 석가모니를, 다보탑은 과거 부처인 다보부를 상징하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두 탑 사이를 오가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비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형태가 이토록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석굴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공 석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본존불의 자비로운 미소와 완벽한 비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보살상들의 섬세한 조각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이 석굴암의 가장 놀라운 점은 과학적 설계입니다. 박서준이 말했어요. 춘분과 추분 무렵, 해가 뜰 때 석굴 입구로 들어온 햇빛이 본존불의 이마에 정확히 비춥니다.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정말로요?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석굴 전체가 원래는 완벽한 자연 습도 조절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수를 석굴 바닥으로 흘러가게 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했죠. 원래는요? 제가 물었어요. 박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해체하면서 이 위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시멘트로 바닥을 막아버린 거죠. 그 때문에 지금은 인공공조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8세기에 이런 정밀한 천문학적 계산과 환경공학이 가능했다니요? 이건 로마의 판테온 못지않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설계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요? 과대 해석 아닌가요? 루치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교수님은 정말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안토니오도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시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완고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로마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석굴암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석굴암은 로마에서도 찾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수백 년밖에 안 된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의 위대한 역사와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저에게 차가웠지만 저는 이제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경주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저는 내내 말수가 적었어요. 학생들도 여전히 저에게 차가웠고 버스 안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번째 코스는 청계천이었어요. 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 하천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중심을 흘렀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복개되어 고가도로 밑에 묻혔었죠. 2005년 복원사업으로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물길을 따라 걸으며 감탄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다니요. 정말 놀랍군요. 과거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대단해요. 루치아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교수님도 인정하시는군요. 이런 도시 재생은 분명 배울 점이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은색 덩어리가 마치 우주선처럼 땅에 착륙한 모습이었어요.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비정형 건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인가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박서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입니다. 45,133개의 각기 다른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졌어요. 직선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곡면 건축물이죠.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45,133개가 모두 다르다고요? 그런 시공이 가능한 건가요? BIM이라는 첨단 컴퓨터 설계 기술로 가능했습니다. 박서준이 답했어요. 각 패널의 위치와 각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했거든요. 저는 건물 주위를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복잡한 설계를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때 안토니오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교수님, 제가 조사한 걸 보세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젤라F 프로젝트 아세요? 하디드가 설계한 비정형 건물인데 시공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원래 설계를 많이 단순화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탈리아의 많은 현대 건축물들이 설계는 화려하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타협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DDP는 설계 의도를 100% 구현했다고 하네요. 안토니오가 덧붙였어요. 루치아도 거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진정한 건축은 설계와 시공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완성된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한 말로 역공을 당한 셈이었거든요. 건물을 다시 보니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인정하세요. 루치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건물은 그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런 건 첨단 기술일 뿐이에요. 역사와 전통은 다른 문제죠. 안토니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에 불국사에서 뭘 보셨어요? 8세기 기술이 현대로 이어진 거 아닌가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루치아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교수님. 루치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고도 계속 인정하지 않으시다니. 이게 학자의 자세인가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외국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연박을 당하는 모습이 보기 민망했나 봅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서준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 셈이었어요. 평생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DDP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탈리아 건축이 정말 최고일까? 한국에서 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롯데월드 타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시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저는 또다시 숨이 막혔어요. 555m 높이의 거대한 탑이 서울 하늘을 뚫고 솟아 있었거든요.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높이. 저는 목을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어요. 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우아한 곡선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의 태풍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1층 식당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불국사에서 본 1000년 전 신라의 내진 기술이 이 현대적 마천루에도 살아 숨쉬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니. 교수님, 기분이 많이 복잡하시죠? 루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복잡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너무 좁았나 봅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어요. 며칠간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시야를 마치고 118층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기념품을 사려고 지갑을 찾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를 넣어두던 재킷 안쪽 주머니에 지갑이 없었거든요. 당황해서 바지 주머니, 가방까지 모든 곳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지갑이 없어요.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서 몰려왔지만 저는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재앙과 같거든요. 로마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가 일상이고 설령 누가 주워도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어떡하죠? 여권도 들어있고 신용카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서준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자포자기한 채로 말했어요.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잖아요. 118층이라는 이 엄청난 높이에서 저는 추락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탈리아로 돌아가죠?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루치아와 안토니오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무력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갑자기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었어요. 저는 전망대 한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분실물을 되찾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더욱 그래요.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관광객들을 수없이 봤는데 단 한 번도 되찾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 일단 경찰에 신고해봐요. 안토니오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누가 주었을 텐데. 그때 전망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창한 이탈리아어가 들려왔습니다. 마르코 로시 교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분실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31층 식당 카운터로 와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탈리아어로 내 이름을? 루치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교수님, 빨리 가보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다른 이탈리아 관광객의 물건인 건 아닐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기가 무서웠거든요. 3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식당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갈색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지갑이었어요. 로시 교수님 맞으시죠?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정말 제 지갑인가요? 지갑을 받아든 저는 황급히 확인했어요. 여권, 신용카드, 500유로 현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전 한 개도 빠지지 않았어요. 식사 후 테이블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CCTV를 확인해서 교수님임을 확인했고 혹시 이탈리아 분이실까 봐 이탈리아어로도 방송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CCTV까지 확인해가며 찾아준다고요? 이탈리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놀라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는 지갑 같은 분실물의 9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가거든요. 90%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배워요. 그리고 분실물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루치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수님,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나라를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였던 거예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박서준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마음을 열고 보셔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한국을 무시하며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떠나기 아쉬워하고 있다니요. 교수님, 많이 변하셨어요. 루치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마지막 방문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길이 404m의 거대한 건물이 남산을 등지고 위험 있게 서 있었어요. 마치 고대 성곽 같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졌거든요. 이 박물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방문자에게 평온함을 주려고 성곽 개념으로 설계했죠. 박물관 안에서 5,000년 한국사를 둘러보며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신라금관을 보며 그 정교함에 감탄했고 백제 금동대학로의 섬세함에 숨이 멎었어요. 특히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 사유상 앞에서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우시는 거예요? 안토니오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거든요. 이런 걸작들을 몰랐다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기념품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어요. 20, 30대들이 줄을 서서 뭔가를 사고 있었는데
뮤즈라는 브랜드의 독특한 상품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루치아가 신기해하며 머그컵을 들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김홍도의 평안감 사행연도에서 영감을 받은 온도 변화 잔이에요. 뜨거운 음료를 부으면 선비 얼굴이 붉어져요. 2분 만에 품절되는 인기 상품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의 그림이 이렇게 재미있는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하다니.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석굴암 본존불 미니어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런데 대산하려는데 루치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교수님, 정말 그것만 사실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사면. 교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는데 기념품을 하나만 사시면 어떡해요? 안토니오도 거들었어요. 로마 연구실에 한국 코너 만드세요. 결국 저는 큰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금관 조명, 첨성대 모형, 불국사 석가탑 미니어처, 심지어 호랑이와 까치 굿즈까지. 쌓아놓고 보니 정말 많았어요.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증거예요. 루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공항에서 박서준과 작별하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열린 마음 덕분이에요. 박서준이 악수하며 답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로마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책상 위에는 석굴암 본존불이, 서가에는 한국 건축서들이, 벽에는 불국사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마르코, 완전히 한국 덕후가 됐네. 동료 교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한국 건축의 지혜 특강을 개설하려고 해요. 제가 당당히 말했어요. 학생들도 제가 겪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미니어처들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저에게 건축 이상의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열린 마음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마르코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2000년 로마 역사의 자부심으로 무장했던 그가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라는 걸 보여줬죠. 혹시 여러분도 마르코 교수처럼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